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오늘로 예정됐던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당선인 공약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인수위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준원 기자, 오늘 예정된 업무 보고 갑자기 취소가 된 거죠? 네, 인수위 정무사업행정분과위원들이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박범계 장관의 발언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박 장관이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 입장을 내며 진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어제 박 장관이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 직접 수사 확대 등 공약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썼는데요. 위원들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40여일 후에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 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행정 각 부처 구성원들은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존중하고 최대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며 오늘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 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다른 분과들도 업무 보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추경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기재부도 업무 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말해온 50조 규모의 추경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추경 재원은 현 정부의 사업을 줄이는 방식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한 만큼 이에 대한 해법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제 2분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외교안보분과에서는 외교부 업무 보고를 진행하는데요. 두 부처가 통상기능 이전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온 만큼 오늘 두 업무 보고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정부 교체기에 청와대와 당선인 측 간 갈등이 더 번져가는 기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 후보를 지명했는데 당선인 측 의견을 들었다는 청와대의 설명에 당선인 측은 즉각 협의가 없었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 태평양 담당국장을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한다는 청와대 발표. 어제 낮 짧은 예고 뒤 이뤄졌습니다.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화 신용 정책을 통해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총재의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 발표했던 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 언급이었습니다. 의견을 들었다는 설명에 양측 갈등이 풀려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잠시 나오기도 했지만 당선인 측 즉각 반박했습니다. 협의 창구 역할을 해온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발표 10분 전에 청와대에 연락이 왔다며 마음대로 하시라 했다 말했습니다. 정반대 얘기입니다. 화해 제스처라고 보기에는 저희는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 대한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인사는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을 두고 걸림돌이 됐던 인사안건 중 하나였습니다. 쟁점이 됐던 인사안을 두고 갈등이 풀리긴커녕 더 꼬인 셈이 된 겁니다. 그러자 양측은 각각 취재진을 만나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청와대 얘기는 역시 쟁점인 감사위원 인선을 강행하려는 명분 쌓기다. 그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면 다 공개하겠다. 극명히 엇갈린 입장 속에 거친 말만 남았습니다. 이창용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강경 정책이 아니라며 통일부 존속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 폐지는 일관된 공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월 10일 취임식은 국회 앞마당에서 열기로 결정됐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통일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 새로운 통일 대북 정책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외교안보분과엔 대북 원칙론자들이 포진했는데 인수위는 업무 보고 뒤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강경 정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에서 통일부 폐지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인수위는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인도주의적 지원, 이 기능을 되찾도록 통일부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안들을 인수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수위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선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그 당선인의 그 공약 내용은 굉장히 일관되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 방향은 정부 조직 개편 TF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장소는 관례대로 국회 앞마당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수용 능력과 접근성이 용이해서 참석자에게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윤석열 당선인은 베트남의 응우옌 수원푹 주석과 통화를 마쳤고 시진핑 중국 주석과도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중국 측과 일정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특위회의에서 코로나 관련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를 올해 9월까지로 연장한 금융위 조치가 보고됐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사용량이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3주간 팍스로비드의 사용량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식약처는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를 긴급 사용 승인하고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일 코로나19에 확진된 60대 김모 씨.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나흘이 지나서야 먹는 치료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순번이 많이 밀렸대요. 순번도 밀렸고 밀리고 하니까 공급이 늦다 이거라. 실제로 먹는 치료약 팍스로비드의 이번 달 주간 사용량은 첫째 주 9천여 명에서 셋째 주엔 3만 9천여 명으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른 고위험군 환자가 증가하면서 팍스로비드 수요도 커진 겁니다. 현재 남아있는 팍스로비드는 6만 1,000명분 정도, 오늘 4만 4천 명분이 추가 도입되더라도 배분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머크사의 먹는 치료약 라게브리오를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모레 2만 명분이 현장에 공급되고 이달 말 8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위험 확진자를 대상으로 보다 신속하게 의약품을 처방하고 이들을 조금 더 두텁고 빠르게 보호하고 라게브리오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이 경증이나 중등증인 경우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합니다. 주사형 치료제를 사용하기 어렵고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없는 환자에 한해 처방합니다. 또 임신부와 18살 미만은 투여가 금지됐습니다. 라게브리오는 임상시험에서 입원 사망 등 중증 예방 효과가 30% 정도로 88% 수준인 팍스로비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팍스로비드가 처방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 고위험군의 중증 전환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라게브리오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만 5,59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39만 5,531명, 해외 유입은 67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1,082만 2,8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3명이 줄어 1,081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470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13,902명입니다. 지난해 12월 특별 사면을 받은 뒤에도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시간 전에 퇴원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현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하면서 국민들께 인사를 드렸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5년 만에 인사드린다며 많이 염려해 주셔서 건강이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회복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병원 문 앞에 나오자 지지자들이 큰 소리로 환영하기도 했는데요.
건강 상태 외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2일 어깨와 허리 통증으로 입원했는데 넉 달 만에 퇴원한 겁니다. 그럼 박 전 대통령 대구 사저로 가는 겁니까? 네, 병원에서 나온 박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해 조금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는데요. 이후 차를 타고 대구 달성군에 마련한 사저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 앞에 기다리고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인사말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앞에서는 건강 상태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말했는데 사저 앞 발언에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도착에 맞춰 우리공화당 당원 등 지지자 수백 명은 대구 사저 근처에서 대규모 환영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말 특별사면이 결정되면서 4년 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쳤습니다. 지난 2일 대리인을 통해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로 전입신고를 한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이삿짐을 옮기는 등 입주 준비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서울병원에서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측의 저항에 막혀서 거의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미국과 나토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한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우호국에 판매한 천연가스 대금을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준호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군이 대부분의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에 막혀 거의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A small city Makariv and almost whole Irpin already in the control is Ukrainian soldier. 우크라이나 측이 어제 공개한 포위된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영상입니다.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서는 어제도 모래주머니 만들기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본 국회 화상연설에서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 등 비우호적 국가에 판매한 천연가스 대금을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Изменения коснутся только валютоплатежа, которая будет изменена на российские рубли. 한편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 총영사관과 연해주 한인회 등은 항공편이 막힌 러시아 체류 교민들을 한국으로 이송하기 위해 오는 30일 화객선 이스턴 드리모를 이용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 동해로 한국 교민들을 특별 수송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군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또 유럽을 방문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테러 제재와 군사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규정했습니다. Based on information that is currently available, the U.S. government assesses that Russia's forces are committing war crimes in Ukraine.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관할권을 가진 법정이 특정한 사건에 대한 유죄 여부를 밝힐 궁극적 책임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처벌을 추진할 수 있음을 언급한 겁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전범이라 칭했고 푸틴 대통령은 주로 미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는데 이번 미국 조치는 정부의 공식 견해인 만큼 더 격앙된 러시아의 반응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이 되는 현지 시각 24일 벨기에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와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하고 폴란드도 방문합니다. 백악관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추가 제재를 발표할 거라고 밝혔는데 300명이 넘는 러시아 국회의원을 대거 제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토는 동유럽의 군대 증원 계획을 밝혔는데 미군의 추가 배치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The first step is the deployment of 4 new NATO battle groups in Bulgaria, Hungary, Romania and Slovakia.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인도적 지원 확대 방안, 러시아에 대한 자원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 문제 해결 방안 등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간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이어지며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사흘 만에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의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2.46포인트 하락한 2712.59에 코스닥은 7.04포인트 내린 923.5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 지수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며 내림세로 출발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장 초반 7%가량 급락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LG화학이 친환경 소재 역량 기대감에 7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19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스위스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인 트램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위스 추리히 도심 교통수단인 트램의 역사는 1882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발을 넘어서 팬데믹에 맞서는 최전선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트램 객차가 백신 접종 공간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추리히 호수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이 트램도 백신 접종 장소입니다. 1차, 2차 접종은 물론 3차 접종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이곳을 찾습니다. Geht mega schnell, ist mega gut organisiert. Geht 5 Minuten. 140년 가까이 트램은 도시 구석구석을 누비며 연간 200만 명의 승객을 운송해 왔는데요. 시대에 따라 사람뿐만 아니라 못 쓰는 가구 등 무겁고 부피가 큰 폐기물을 옮겨주는 카고 트램까지 진화했습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고집하지 않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변신해온 스위스의 트램이 코로나 백신 접종 장소로 활용되는 것은 그래서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콩으로 만든 대체육과 비슷한 개념인 대체 계란이 개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햄버거 속에 들어있는 스크램블은 자연산 계란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대체 계란입니다. 최근 한 식품업체가 두유 가공품과 아몬드 가루 등으로 만든 것입니다. 맛도 맛이지만 계란의 식감을 재현하는 데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시행착오 끝에 마요네즈 제조 기술이 활용됐습니다. 思った以上に卵に近いです。このふわふわした感じがうまく再現されています。 가격은 계란 한 개분인 60g 한 팩에 200엔 정도. 대중화되지 않아 가격은 비싸지만 업체 측은 수요는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様々なご事情で卵を食べられない方、こういった方にもお料理を楽しんでいただければと. 또 다른 회사는 자체 개발한 대체 계란으로 오므라이스를 제작해 출시했습니다. 이 대체 계란은 당근과 흰 강낭콩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대체 계란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배우들이 쓰고 나올 가면은 버려진 철사와 휴지, 실리콘 등을 활용합니다. 가면의 입과 눈을 움직일 때는 패자전거 손잡이가 적격입니다.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이 연극에는 숨겨진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폐품들이 변신한 무대 장치와 소품들입니다. 무대 장치를 공부한 전문가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또 다른 작품인 셈입니다. 我们最新的一个道具，卖孟婆汤的一个小推车，这里边有我们收集的各种各样的。 이들이 폐품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공장에서 갓 출고된 새 제품보다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폐품의 무한한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들이 만든 소품과 무대 장치에 적합한 연극을 만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연극을 보러 온 관객들에게 폐품으로 만든 무대 장치와 소품이 이채롭게 다가갈 때 그 성취감을 잊을 수 없다며 오늘도 폐품을 수집하러 발품을 판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리비우는 문화의 중심지로 불립니다. 러시아와의 전선이 수도 키이우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 폴란드 국경과 가까운 리비우 시내의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특히 어딜 가나 시민들의 체스 두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세계 정상급 체스 선수들이 다수 배출되면서 유럽에서 리비우는 체스의 도시로 통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출신이지만 러시아로 국적을 바꾼 세계적인 체스 선수 세르게이 카랴킨이 푸틴과 우크라이나 침공을 SNS를 통해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격분한 우크라이나 체스 선수들은 러시아 선수들과의 시합 거부를 결의했습니다. We made an open letter that we will not play against Russian and Belarusian chess players during this war. 최고의 체스 선수를 의미하는 그랜드 마스터인 카랴킨의 행동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계 체스 팬들로부터도 공분을 샀습니다. 또한 세계 체스 연맹도 그에게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7.2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정부가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형의 경우 공시가격 11억 원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 10억 100만 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세는 지난해와 같아지고 공시가격 11억 원 미치라 종부세도 면제받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소유자들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지난해 종부세를 냈던 1주택 가구도 부담이 소폭 느는데 그칩니다. 공시가격 17억여 원으로 추산되는 마포구의 아파트 경우 원래라면 보유세로 897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모의 추산 결과 지난해보다 30만 원 정도 늘어난 686만 원만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혜택도 확대됩니다. 60살 이상 1주택자면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고 세액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 양도나 증여, 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과 연계된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본 금액을 5천만 원으로 크게 확대하고 부담을 더욱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같은 세부담 완화 방안은 1세대 1주택자에 한정돼 다주택자들의 경우 2년 연속 급등한 공시가격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비판하며 전반적으로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왔는데요. 어떻게 달라질지 이세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세금 관련 공약, 먼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나온 대로 집값이 크게 오르기 전인 2년 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되돌리겠다고 선거 당시 약속했습니다. 낮추는 방법을 볼까요? 세금을 내는 기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의 일종의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란 걸 곱하게 되는데 이 비율을 최대한 조정해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대표적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보겠습니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최고 세율이 3%로 돼 있는데요. 현 정부 출범 전 수준인 0.5에서 2% 범위로 세율을 낮춰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집 한 채만 오래 보유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닌 나중에 종부세를 내면 되도록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종부세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합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집을 팔 때 얻는 이득에 대한 세금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주택자에게 최고 75%까지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세율을 중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득세 관련 공약도 있습니다. 첫 집을 살 때라면 세금을 아예 면제해 주거나 1%의 세율만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리하면 집과 관련된 세금은 지금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구상인데요. 대부분 관련법을 고쳐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국회의 문을 통과해야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지난 주말 제주시 해안도로에서 승용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8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을 한 아들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춘영 기자입니다. 해안도로 옆 바닷가에 추락한 승용차가 기중기로 인양됩니다. 이 차량이 11m 높이의 절벽에서 추락한 건 지난 19일 새벽 2시 40분쯤. 조수석에 타고 있던 80대 노모는 숨졌고 운전자인 40대 아들은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은 나흘 만에 인양됐지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는데요. 경찰은 차량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인근 CCTV 녹화 영상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직전 아들이 차를 세워두고 20여 분을 배회하며 머무른 겁니다. 이어 아들이 운전석에 탄 뒤 승용차는 해안도로 중앙선을 가로질러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이후 아들은 혼자 절벽을 기어 올라왔고 인근 주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변 CCTV 보면은 차가 그냥 급발진해가지고 그대로 바다 쪽으로 추락하는 게 확인됐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는 좀 고의성도 있어 보이고. 사고 당시 아들과 노모는 모두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들이 노모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혼자 살아남았을 가능성과 함께 노모의 정확한 사망 시점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모는 평소 치매를 앓았는데 1차 부검에서는 다발성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존속 살해와 자살 방조 혐의로 아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인양된 차량의 블랙박스는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고 기록 장치가 내장돼 있는지 파악 중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오늘 낮에는 기온이 쑥 올라 포근해지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기온의 일교차는 최대 20도 가까이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 기온 서울이 14도, 구례가 19도, 창녕이 20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돼 있어 먼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강원 영동과 충북, 대구와 울산, 경북은 종일 나쁨으로 예상되고 부산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내일 밤에 비가 내리면서 거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남부 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는 맑겠습니다. 그래서 남부는 볕이 잘 들어 낮 최고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